집은 우리 대다수에게 세상의 풍파를 피하는 안식처이자 가장 따뜻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수십 년을 살아온 내 집이 더 이상 나만의 공간이 아니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어느 생일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68살의 어머니는 그저 미역국이나 한 그릇 끓여 조용히 생일을 보내려 했습니다. 누구를 초대한 적도 방해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해질 무렵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세 식구가 케이크와 짐 가방을 들고 불쑥 찾아옵니다.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들은 잠시 머물겠다고 선언합니다. 단지 얹혀 사는 것뿐이었을까요? 정말 잠시였을까요? 며칠 뒤 며느리는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 친정 부모님도 들어오실 거예요. 참다 못한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너희들 다 나가라. 고 말하자 아들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능력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든가요. 그 순간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 가족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렸는지, 그리고 결국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독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되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68입니다.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골목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독주택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노인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고들 하죠.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흐르듯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제 삶도 그렇게 별다른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제 유일한 바람은 아들 민준이네 식구가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래서 이 늙은이 걱정시킬 일 없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68번째 생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에 가서 질 좋은 양지머리 고기나 한 근 끊어다가 집에 와서 미역국 한 그릇 끓여 먹고 액땜이나 하면 그걸로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제가 부엌에서 핏물을 뺀 고기를 볶으며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의아해하며 앞치마에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 손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에는 유명 호텔 로고가 박힌 고급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며느리 발치에는 꽤 큼직한 여행용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세 사람은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반가움이요 글쎄요. 아주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평온하던 일상이 깨진 것에 대한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평생을 조심성 있게 살아온 사람이라 매사에 계획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이렇게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깜짝 파티는 질색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웬일이냐 온다고 미리 전화라도 한 통 주지. 일단 들어오라고 손짓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유, 어머님도 참.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죠. 며느리 서연이는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경쾌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신 축하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희 분당 아파트 꼭대기층 천장이랑 벽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대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누수 잡는 기술자 불렀는데 며칠 걸린대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만 어머니 댁에 와서 좀 지낼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해서 마치 오늘 저녁에 숟가락 하나 더 얹겠다는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손자 지훈이는 바람처럼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소파에 책가방을 휙 던지더니 제가 즐겨보는 저녁 일일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TV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셋톱박스 선을 뽑아버리고 챙겨온 PS5 게임기를 연결하더군요. 웅 하는 소리와 함께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배우들의 차분한 대사는 사라지고 칼과 총이 난무하는 게임 화면과 요란한 효과음이 수십 년간 고요했던 제 집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쥔 채 멍하니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는 게임에 빠져 괴성을 지르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움직여. 저 캐리어 2개 어머님 잡동사니 쌓아둔 빈 방에 넣어. 그리고 내 화장품, 특히 갈색병 에센스는 냉장고에 넣어야 해. 햇빛 보면 안 되니까 며칠이나 있을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이에요. 일주일 안에 끝날 거예요. 서연이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방도 남잖아요. 저희가 와서 북적거리면 좋죠 뭐. 그렇게 제 68번째. 생일날 제 집은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함락당했습니다. 마치 제가 24시간 운영하는 여관의 카운터 직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들고 와서 당당하게 방을 요구하는 투숙객 같았고요. 문득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삶아져 죽는다는 이야기요. 어쩌면 제가 그 냄비 속 개구리가 된 건 아닐까 단지 그 냄비가 내 집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인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생일상은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온 비싼 과일 밀크레이프 케이크를 잘랐지만 손자 지훈이가 제일 큰 조각을 먹어치우며 입가에 크림을 잔뜩 묻혔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제 밥그릇에 케이크 한 조각을 덜어주며 말했죠.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예약하기도 힘든 맛집 케이크예요. 케이크는 달았지만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오후 내내 정성껏 끓인 미역국은 식탁 구석에 처박혀 저 말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칠이니까 참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략은 전면적이었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부드러운 핑계로 점점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이튿날 저녁 저는 평소 습관대로 삼삼하게 나물을 무치고 바지락을 넣어 시원하게 콩나물국을 끓이고 조기 한 마리를 쪄냈습니다. 기름기 적고 소금기 덜한 제 나이에 맞는 건강 밥상이었죠. 그런데 숟가락을 든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간을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서연이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찬장을 뒤지고 양념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간장 어디 있어요? 굴소스는요. 어머님 닭에게 칠리 소스 같은 건 안 키우세요. 부엌 구석구석을 헤집어 놓더니
결국 제가 명절 음식할 때나 쓰는 조미료들과 친정엄마가 담가준 묵은지까지 찾아내고서야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꺼내놓은 양념통들은 치울 생각도 안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침을 하러 부엌에 들어갔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써와서 반들반들하게 길들여진 무소에 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민트색 신상 코팅 프라이팬이 떡하니 가스레인지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무소에 쏟은 싱크대 구석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었고 그 위엔 며느리가 가져온 수입 칼 세트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실크 잠옷을 입은 서연이가 캡슐 커피 머신을 내리며 우아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제가 마시던 구수한 숭늉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무소에 소트 이제 버리셔야겠더라고요. 무겁기만 하고 음식도 눌어붙고 중금속 나온다던데 제가 쓰던 프라이팬 가져왔어요. 이게 코팅이 좋아서 훨씬 편해요. 한번 써보세요. 말은 청산유수 다 저를 위한 거랍니다. 하지만 구석에 처박힌 무소에 솥을 보니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그 솥은 제 혼수였고 30년 넘게 아들 도시락 반찬으로 계란말이를 해주던 제 동반자였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그저 버려야 할 고물, 어쩌면 저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보였나 봅니다. 주말이 지나면 갈 줄 알았던 그들은 일요일 저녁 난처한 얼굴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그 인테리어 업자가 그러는데 누수가 생각보다 심각하대요. 욕실 배관을 다 뜯어 고쳐야 해서 다음 주 수요일은 돼야 끝날 것 같아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짐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원피스와 명품 가방들이 손님방 옷장을 채웠고 제가 난초와 상추를 키우던 베란다는 그들 가족의 빨래 건조대로 변해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월요일 저녁엔 출가한 딸 지영이까지 기 내용 가방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오빠네도 와 있다며 집도 북적거리는데 나도 며칠 와서 지낼게. 김포에서 출퇴근하기 힘들었는데 여기서 다니면 회사도 가깝고 좋잖아. 단 3일 만에 제 집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만의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언제든 들어와 공짜로 먹고 자는 기숙사가 되어버렸고 집주인인 저는 거절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제 공간, 제 습관, 제 주권이 야금야금 먹혀 들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부터 손자의 게임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말이죠. 1층으로 내려가니 며느리가 화상회의를 하는지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도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불당 F5탕 이 있는 거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위패를 모셔두고 아침마다 향 하나 피우며 대화하는 게 제 일과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작은 교자상이 사라졌습니다. 향로도 위패도 작은 관세음보살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벽에 걸려있던 족자까지 떼어내 하얀 벽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제 삶의 흔적을 싹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엔 잘 열지 않는 묵은 이불과 아들의 옛 장난감 상자가 쌓여 있는 그곳. 그곳 구석에 비닐에 덮인 채 처박혀 있는 불당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향로의 재는 다 비워져 있었고 받침대까지 닦여서 마치 버려질 가구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현 고학생 부군 신위, 시엔카오 쉐생 푸준 셴웨이라고 적힌 낡은 위패가 보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제가 정성스레 모셔온 위패였습니다.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남편에게 집안일도 이야기하고 손자가 말썽 부린 얘기도 하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 위패였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 없던 것이 창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저는 위패와 향로를 품에 안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는 한 손으로 프라이팬을 흔들며 통화 중이더군요. 제 손에 들린 물건을 보더니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걸 왜 다시 꺼내오세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거요. 지훈이가 기관지가 약하잖아요. 향 냄새 맡으면 기침하고 그쪽이 좀 음산하다고 무서워해서요. 그리고 다음 주에 친정 부모님이 공사 감독 도와주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짐도 많으신데 그 자리가 딱 짐 놓거나 약 챙겨두기 좋은 위치라 제가 정리 좀 했어요. 사돈 어른들이 들어오신다고. 네. 서연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다 퇴직하시거든요. 마침 시간도 남으시고 저희 집 공사 진행되는 것도 봐주신대서요. 사람 많으면 북적거리고 좋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북적거려서 좋다고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무릎도 안 좋으신데 2층 오르내리기 힘드시잖아요.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이랑 상의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어머님, 1층 손님방 쓰세요. 거기 욕실도 딸려 있어서 편해요. 친정 부모님 오시면 지금 어머님 쓰시는 2층 안방 드리고요. 저희가 모시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모시기 편하다니요. 저를 위해서라고요. 이건 더 이상 잠시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침략이자 점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끓는 물 속에서 뛰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안 된다.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난생 처음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 너희들 맘대로 쓰는 여관방이 아니야. 사돈 어른들 들어오시는 거 난 절대 반대다. 순종적이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반격에 서연이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상냥하던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비웃듯 쳐다보더군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일 도와주러 오신다는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남 취급을 하세요. 남이지 그럼 가족이냐? 저도 소리쳤습니다. 이 집 명의는 박영자야.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라고. 너희 세 식구 얹혀 사는 것도 참았는데 이제 사돈까지 끌어들여 너희 눈엔 내가 이 집 주인으로 보이긴 하니 그때 퇴근한 아들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또 이러세요? 서연이도 다 생각해서 한 말인데 사람 많으면 좋잖아요. 좋아, 저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위패를 창고에 처박고 내 살림살이를 구석으로 몰아내고 내 베란다를 빨래터로 만드는 게 좋은 거냐. 이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짓이야. 저는 억눌러 왔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이렇게 시끄러운 거 질색이야. 공사가 오래 걸리면 나가서 방을 얻든지 호텔을 가든지 해. 내일 당장 다 나가라. 난생 처음 자식에게 내린 축객령이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더니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본심이 이거였어요. 저희가 귀찮으셨던 거죠. 저희가 공짜 밥 얻어먹었나요? 생신 케이크도 사왔잖아요. 진짜 너무하시네 노인네가 고집만 세가지고. 노인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 너희 아버지가 피땀 흘려본 돈으로 마련한 거야. 너희가 쓰는 물, 전기, 가스 다 내 돈으로 내고 있어. 내 집에서 나가라는 게 너무한 거냐. 엄마 좀 그만하세요. 민준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깟 낡아빠진 주택이 대수라고. 재개발 구역이라 땅값만 비싸지. 쥐 나올 것 같은 집조도 안 가져요. 어차피 나중엔 다 민준 씨 거 될 텐데. 미리 좀 와서 적응하는 게 뭐가 나빠요.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이 집은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고부간의 싸움은 격해졌고 중간에서 말려야 할 아들놈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식탁을 쾅 내려치더니 핏대선 얼굴로 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능력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든가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삐 하는 이명소리만 들렸습니다.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낯설면서도 익숙한 저 얼굴. 능력 있으면 신고해라. 그 말은 불에 달 거진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세상 사람 다 저를 욕해도 내 배 아파 나하 기른 자식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야 할 귀찮은 집주인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악다구니, 아들의 한숨소리, 손자의 게임소리, 그 모든 소음과 단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아들의 그 한마디 신고하든가요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모질게 해주마.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느 때처럼 어수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냉전 중이라 서로 말도 안 했고 딸 지영이는 화장실 쟁탈전 때문에 짜증을 냈습니다. 손자는 아침부터 아이스 초코를 찾았고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평온해서인지 그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더군요. 출근 시간 아들과 딸이 나가고 며느리는 방학인 손자를 데리고 백화점에 간다며 나섰습니다. 어머님,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그래, 알았다. 저는 현관에 흐트러진 며느리의 신발까지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골목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행동 개시했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골목 입구에 24시간 열쇠집이었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저랑 좀 가주시죠. 집 열쇠 싹 다 바꿔야겠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도어락으로요. 1시간 뒤 작업은 끝났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새로운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키와 마스터키를 건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제 허락 없이는 낡은 열쇠 꾸러미를 든 누구도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와 검은색 매직을 꺼냈습니다. 철문에 대고 꾹꾹 눌러 썼습니다. 사유지 경고 집주인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합니다. 위반 시 주거침 입죄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집주인 박영자. 투명 테이프로 대문 한가운데 그 종이를 붙였습니다. 저는 제 작품을 잠시 바라보다가 집을 나와 근처 구립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요리책을 뒤적였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는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문이 안 열린다고요. 번호키 바꿨다.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그럼 비밀번호 알려주셔야죠. 저희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비밀번호는 나만 안다. 여긴 내 집이다. 내가 열쇠 바꾸는데 누구 허락받아야 하니? 수화기 너머로 황당해하는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이어 며느리 딸 지영이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모두 굳게 닫힌 문과 그 종이 쪼가리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지요. 저녁 7시쯤 다시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뒤에서 낯선 중년 남자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사돈 어른이 오신 모양입니다. 장모님? 아니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장인어른 장모님 다 오셔서 기다리시잖아요. 빨리 와서 문 좀 열어줘요. 쪽팔리게 진짜. 저는 책을 덮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골목 어귀에 있는 포장마차로 들어가 잔치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천천히 들이키며 멀찌감치 보이는 우리 집 앞의 소동을 구경했습니다. 딸 지영이는 상황이 심상치 않자 오빠와 몇 마디 다투더니 씩씩거리지며 가버렸고 사돈 내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는 민준이에게 삿대질을 해대다가 결국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민준이 서연이 그리고 손자 지훈이 셋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열대야는 지독했습니다. 땀에 젖은 그들은 마치 갈 곳 없는 노숙자처럼 제 집 앞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수 국물까지 싹 비우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들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기한테 뜯긴 손자는 칭얼대고 있었고요. 엄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꼭 이래야겠어요. 서연이도 기가 죽은 채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애가 배고파 하잖아요. 내일 학교도 가야 하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대문 앞으로 갔습니다. 새 카드키를 꺼내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따라 들어오려는 찰나 저는 현관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철문에 등을 기댄 채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끝이다. 곧바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저희 보고 길바닥에서 자라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바닥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좋은 차 있고 지갑에 카드 있는 너희가 왜 길바닥에서 자니? 서울 천지에 널린 게 호텔이고 모텔이다. 알아서 찾아가라. 지갑이고 뭐고 다 집 안에 있단 말이에요. 폰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건 내 알바 아니다.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준아, 딱 하나만 묻자. 어제 네가 나한테 경찰에 신고하든가라고 소리 질렀을 때 내가 네 엄마라는 생각은 했니? 그 말이 내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생각은 해봤어.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신고하라고 큰 소리치는 놈이면 자기 가족 건사할 능력도 있어야지. 알아서 해결해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아래서 민준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아 있고 서연이는 손자를 달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압니다. 제가 매정한 거.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뼈저리게 느끼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존중이 뭔지 선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날 밤 그들은 결국 천호동 근처에 허름한 여관을 찾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깨끗한 새 침대 시트로 갈아 끼우고 넓고 포근한 내 안방 침대에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의 난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오랜 친구인 정 여사가 갓 튀긴 꽈배기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동네 마당발인 정 여사는 이미 소문을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영자야, 대문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너 괜찮니? 어제 난리 났다며. 애들 다 쫓아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며 말릴 줄 알았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정 여사는 무릎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잘했다. 잘했어. 내가 그 며느리 싹수 없을 때부터 알아봤다. 민준이 걔도 그래. 장가 갔다고 제 어미 귀한 줄 모르고.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해. 정 여사의 말에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죄책감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 여사가 갑자기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영자야, 명심해.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것들이 지금은 당황해서 물러갔지만 곧 다시 기어 들어오려고 별짓을 다 할 거다. 울고 불고 빌고 난리칠 텐데 마음 약해져서 문 열어주면 도루묵이야. 확실하게 법적으로 쐐기를 박아야 해. 법이라는 단어는 제게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구청에 가봐. 거기 무료 법률 상담해 주거든. 유언장 공증은 어떻게 하는지, 신탁은 뭔지 다 물어봐. 네 재산, 네 집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서류로 딱 만들어놔야 걔들이 땀만 못 먹어. 널 만만한 엄마가 아니라 무서운 집주인으로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 여사의 조언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은 정칭으로 푸는 건 줄만 알았지 법 FA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성북구청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노인복지상담창구에서 변호사님을 만나 유언 대용 신탁과 성년 후견 제도 같은 낯선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다. 나는 법이라는 방패를 만들고 있다. 제가 이렇게 무장을 하는 동안 아들 내외의 방역도 시작되었습니다. 1차전은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청에서 돌아오는데
교복 입은 손자가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눈가가 빨개진 게 꽤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빠랑 엄마 맨날 싸워요. 여관방 냄새 나고 좁아서 싫어요. 할머니 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게임기 안 할게요. TV도 할머니 보시게 둘게요. 네, 손자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를 앞세워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수작인 걸 뻔히 알면서도 열쇠를 꺼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문을 열어주면 내일은 온 식구가 쳐들어올 게 뻔하니까요. 저는 차가운 대문 살짝 너머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어른들 문제야.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온병에 따뜻한 곰탕을 담고 빵 몇 개를 챙겨 나와 문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얼른 들어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해. 어린애 앞세워서 간 보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직접 와서 하라고. 지훈이는 보온병을 들고 훌쩍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작아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잔인하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독해져야 했습니다. 손자 카드가 실패하자 다음 날은 며느리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녀는 또다시 회유책을 썼습니다. 어머님,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무섭잖아요. 적적하시고요. 저희가 들어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모셔야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욕해요. 며느리 쫓아냈다고 어머님 흉본다고요. 또 그놈의 적적함 타령, 남의 눈 타령. 제가 여전히 자식의 관심에 목매는 노인네인 줄 아나 봅니다. 서연아 잘 들어라. 내 외로움은 내가 알아서 한다. 문화센터도 가고 친구도 만나면 돼. 네가 필요한 건 내 말동무가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무료 베이비시터랑 가사 도우미겠지. 난 이제 사양하마. 그러고는 문틈으로 복사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작성한 신탁의향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거 보여 내 재산 내 집. 이미 신탁 맡기기로 했다. 내가 죽기 전엔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사후상속 그것도 조건부야. 앞으로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서연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가능한 꿈이 깨지는 순간이었겠지요. 그날 밤 예상대로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느리처럼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얘기 좀 해요. 저는 인터폰만 켰습니다. 무슨 신탁이에요? 진짜 왜 이래요? 핏줄끼리 이러기예요. 엄마 진짜 독하시네. 독해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 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라며 그건 안 독하고 아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도 늙잖아요. 나중에 아프고 병들면 누가 수발들 건데요. 결국 자식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모질게 해놓고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를 밟아 껐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충망 문은 잠근 채 그 너머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그래 나 늙었다. 병들 수도 있지. 하지만 말이다 나 돌봐줄 사람,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병인도 있어. 내 돈 내고 쓰면 돼.
너희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친절할 거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들어온 일주일 동안 날 엄마로 대접한 적 있니? 밥이 짜니, 싱겁니 타박하고 내 물건 쓰레기 취급하고. 너희한테 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무슨 가족 대우를 바라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내 짐 챙겨서 보낼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 저는 방 충막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집안에 남은 그들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게임기, 며느리의 커피 머신, 옷가지들을 싹 다 상자에 담았습니다. 택배 기사를 불러 아들 회사로 착불로 붙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짐을 받으며 망신 좀 당해보라고요. 그건 제 마지막 복수이자 완전한 해방의 의식이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차가운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는 동안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빚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률 상식 수업도 계속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맛집도 다니고 등산도 갑니다. 반년쯤 지났을까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미술 시간에 만든 카드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카드 밑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카드는 주머니에 넣고 10,000원짜리는 다시 잘 접어 우편함 위에 올려두고 작은 돌멩이로 눌러 놓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지만 아이의 마음은 받았다는 뜻으로요. 진정한 변화는 사과 몇 마디나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있어야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68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박영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생일 파티에서 시작해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기까지. 그녀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너무 매정하다, 경찰 신고 얘기 좀 했다고 쫓아내냐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사이다, 결말이다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부모의 집은 자식이 언제든 침범해도 되는 무료 숙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효도가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자식들에게 때로는 닫힌 문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능력 있으면 신고하라는 아들의 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